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방금 전까지 저는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거든요. 제 통장에서 8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그것도 며느리 얼굴이 은행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앞에서 며느리가 무릎 꿇고 울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진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에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아들 내외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며느리를 좋아했어요. 아니, 사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혼 초기엔 조금 서먹했지만 며느리는 착했어요. 제 말도 잘 들었고 집안일도 도맡아서 했죠.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챙겨주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행복했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다니 우리 아들이 복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7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한 달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지난달 중순쯤이었어요. 저는 매달 말일에 통장 정리를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남편이 남겨준 돈이랑 제가 모은 노후 자금을 정리하면서 지출 내역을 확인하죠. 그날도 평소처럼 통장을 펼쳐봤는데 잔액이 이상했어요. 분명히 지난달까지 1억 3,300만 원이 있었는데 5,300만 원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계산을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계산해 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아무리 계산해도 8천만 원이 빠져나간 게 맞더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제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이 돈만큼은 당신이 쓰라고 남겨준 돈이었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은행에 달려갔습니다. 손에 통장을 꽉 쥐고 창구 직원한테 물었죠. 저기, 이 통장에서 8천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언제 어떻게 출금된 건지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분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지난달 18일에 출금하셨네요. 본인 확인하시고 출금하신 거 맞으시죠? 아니요. 저 그날 출금한 적 없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직원분이 당황하면서 뭔가를 더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CCTV 영상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희가 지점장님께 요청드려서. 네, 당연히 확인해야죠. 이틀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날도 부랴부랴 은행으로 갔습니다. 아들한테는 말 안 했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은행 지점장실에서 직원분이 모니터를 틀어줬어요. 화면에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여자였어요. 체형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머님, 이분이 어머님 신분증이랑 도장을 가지고 오셔서 출금하셨어요. 저희도 본인 확인했고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그때 화면 속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썼지만 그 몸짓, 그 체형, 그 걸음걸이 며느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기억이 안 나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가 내 돈을 훔쳤다고? 아니야, 아닐 거야. 뭔가 착각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CCTV 속 그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고요. 응.
그냥 잠깐 산책. 대답하면서 며느리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뭔가 다른 점이 있나, 죄책감 같은 게 보이나.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소의 며느리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며느리가 벗어놓은 옷도 살펴봤어요. 며느리 방에 몰래 들어가서 서랍도 뒤졌고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7년 동안 믿고 살았던 며느리를 이렇게 의심하다니. 근데 그 죄책감은 3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빨래통에 넣어둔 블라우스를 보는 순간이었어요. 소매 끝에 파란색 잉크 자국이 묻어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볼펜 자국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도장 모양이었어요. 은행 도장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살짝 번진 것처럼 소매에 묻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혹시, 정말 혹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에 우편물이 왔는데 제 이름으로 온 은행 서류였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서였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저는 이런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은행 가서 직접 받았으니까요. 봉투를 뜯으려는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황급히 제 손에서 봉투를 낚아챘어요. 어머니, 이거 제 거예요. 제가 실수로 어머니 이름으로 신청했나 봐요. 제가 확인할게요. 그러고는 재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제 명의 서류를 왜 며느리가 가져가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급하게?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해진 건 그 즈음부터였어요.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았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뭔가를 얘기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니,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를 몰래 들었어요. 제가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복도에 서 있었거든요. 변호사님, 그 서류는 언제쯤 준비되나요? 변호사? 며느리가 왜 변호사랑 통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는 요즘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원래 며느리는 6시면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요즘은 8시, 9시에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회사에 일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이 피곤해 보였어요. 아니, 피곤한 걸 넘어서 지쳐 보였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현관에서 신발 벗을 때 가방에서 뭔가가 떨어졌어요. 제가 주워줬는데 부동산 사무실 명함이었습니다. 며느리, 이게 뭐야? 이사 갈 생각이야.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회사 근처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황급히 명함을 뺏어서 가방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쌓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제 돈을 훔쳤다고. 그리고 그 돈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이사, 변호사, 부동산.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려는 거구나. 그래서 내 돈을 훔쳐서 새 집 구하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가, 7년 동안 딸처럼 생각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며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근데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어요. CCTV는 얼굴이 제대로 안 나왔고 잉크 자국이나 우편물만으로는 뭐라고 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토요일 오전 회사에 나간다고 했어요. 아들도 친구들 만나러 나갔고요. 집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기회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며느리 방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어요. 평소 며느리 성격처럼 말이죠. 먼저 서랍을 뒤졌어요. 옷가지들, 액세서리, 화장품. 별거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도 열어봤어요. 회사 서류들, 메모지, 볼펜. 역시 별거 없었어요. 그래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옷장 아래쪽 서랍도 열어봤는데 속옷이랑 양말이 정리돼 있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옷장 문을 닫으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옷장 맨 위쪽이요. 여름 이불이랑 담요가 쌓여 있었는데 그 사이에 뭔가 딱딱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의자를 가져와서 올라갔습니다. 손을 뻗어서 이불을 치우니까 거기에 금속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서류 보관하는 그런 상자 있잖아요. 회색 금속으로 된 거. 손잡이가 달려있고 자물쇠로 잠겨있는. 상자를 들어보니까 꽤 무거웠어요. 뭔가 들어있다는 뜻이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뭐지? 며느리가 왜 이런 걸 숨겨놨지? 상자를 흔들어 봤어요. 안에서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류? 설마 제 돈을 횡령한 증거가 여기 있는 건가? 문제는 자물쇠였어요. 작은 열쇠로 여는 타입이었는데 열쇠가 없었습니다. 상자를 들고 내려와서 거실 테이블에 놓고 다시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어요. 열쇠를 찾아야 했어요. 서랍을 다시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 옷장 서랍, 화장대 서랍. 없었어요. 가방은 어떨까? 며느리가 평소에 쓰는 가방을 열어봤어요. 지갑, 휴대폰, 충전기, 손수건, 립스틱. 그리고 작은 파우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파우치를 열어보니까 열쇠들이 들어 있었어요. 집 열쇠, 차 열쇠, 그리고 이거다. 거실로 뛰어가서 상자에 열쇠를 꽂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들어갔습니다. 2번, 3번 시도 끝에 잠금이 풀렸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봤을 때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제일 위에 있던 건 병원 진료서였습니다. 환자명 김수진 마이너스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진료 과목 정신건강의학과. 진단명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제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그것도 2년 전부터. 진료서가 한두 장이 아니었어요. 수십 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약 처방전이 있었어요. 항우울제, 수면제. 며느리가 이런 약을 먹고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아들도 모르는 것 같았고요. 왜 혼자서 이렇게. 진료서 밑에는 더 충격적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대출 연장 신청서, 계좌 이체 내역서, 부채 증명서, 심지어 담보대출 서류까지.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저는 대출 같은 거 받은 적 없는데요. 담보대출이라니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혔다는 얘긴가요? 서류를 뒤적이면서 날짜를 확인했어요. 3년 전, 4년 전, 심지어 5년 전 서류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서류 더미 밑에는 공책이 하나 있었어요. 며느리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금융피해 정리 노트.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아니야, 이게 무슨. 우리 아들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그것도 며느리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숨겼다고? 노트를 계속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때렸다고? 그것도 제 돈 때문에? 페이지에 최근 날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은행 CCTV에서 봤던 그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돈을 훔친 게 아니라 며느리가 제 돈을 지키려고 간 거였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USB가 하나 더 있었어요. 작은 검은색 USB였습니다. 거실 컴퓨터에 꽂아봤어요. 폴더가 하나 나왔습니다. 증거자료. 폴더를 열었어요.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 돈 어떻게 마련할 거야? 내가 지금 급한데. 며느리 목소리 당신이 도박으로 날린 돈을 내가 왜 메워줘야 해요? 뭐? 지금 말대꾸야. 너 시집 와서 밥이나 해먹고 살면서 감히 나한테. 때리지 마세요. 아파요. 닥쳐. 어머니 통장에서 좀만 빌리면 되잖아. 나중에 갚으면 되고. 안 돼요.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시끄러. 내가 내 엄마 돈 쓰는데 네가 왜 참견이야. 찰싹.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우는 소리.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며느리를 때리고 제 돈을 훔치고. 두 번째 녹음 파일. 손이 떨렸지만 다음 파일도 재생했어요. 이번엔 다른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김민수 씨 빚이 지금 5,200만 원입니다. 이번 주까지 안 갚으시면. 남편 목소리 알았어요. 곧 갚을게요. 어떻게 갚으실 건데요? 담보로 잡을 게 있어요. 우리 집이 있어요. 그거 담보로. 집 명의가 누구예요? 어머니 명의인데 제가 도장이랑 서류 다 있어요. 그럼 가져오세요. 빨리. 제 집을, 우리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했다고요? 남편이 죽기 전에 제 명의로 해놓은 이 집을. 세 번째 녹음 파일.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변호사님,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일단은 증거를 더 확보하세요. 그리고 시어머님 명의 서류들을 모두 안전하게 보관하시고요. 근데 시어머님께서 아시면 충격이 너무 크실 것 같아요. 물론 충격을 받으시겠죠. 하지만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시어머님은 아드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시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남편을 사랑했어요. 결혼 초기엔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고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 시어머님도 남편도 다 지키고 싶어요. 컴퓨터 앞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7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들한테 맞으면서도 제 돈을 지키려고. 저는 며느리를 의심했어요. 도둑으로 몰았어요. 근데 진짜 도둑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USB를 뽑고 상자를 다시 보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테이블 위에 있는 상자를 봤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게.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며느리를 봤죠. 며느리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수진아. 제가 며느리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저는 일어나라고.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앉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며느리가 소파에 앉았어요. 손을 떨고 있었죠. 저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 봤어. 상자 안에 있던 거. 서류, 노트, USB. 다 봤다고. 며느리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왜 말 안 했어? 7년이야. 7년 동안 혼자 이걸 감당했어.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 발견한 건 결혼하고 2년 됐을 때였어요. 무슨 말이야? 집에 이상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앞으로요. 대출 상환을 하라는. 며느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착오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그런 대출 받으실 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은행에 확인했죠. 그래서 대출이 진짜 있었어요. 어머니 명의로요. 1,200만 원.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명을 확인해 봤는데 어머니 것과 달랐어요. 누가 위조한 거였죠. 그게 민수였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처음엔. 근데 남편 방을 청소하다가 어머니 도장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통장 사본도.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 네, 물어봤어요. 며느리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부인했어요. 화를 내면서 제가 거짓말한다고. 가족을 의심한다고. 그래서 증거를 보여줬어요. 도장이랑 통장 사본을. 그때 남편이 인정했어요. 며느리가 눈을 감았습니다. 도박 빚이 있었대요. 친구들이랑 시작한 게 점점 커져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명의로 돈을 빌렸다고. 그래서 넌 뭐라고 했어? 당장 갚으라고 했죠. 그리고 어머니께 사과하라고.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절 때렸어요. 뭐?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때린 게 너무 놀랐어요. 무서웠고요. 며느리 손이 자기 팔을 감쌌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만약 말하면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돈 노린다고 그렇게 말하겠다고.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혼자 이걸 해결하려고 한 게. 며느리가 손수건을 꽉 쥐었어요. 변호사를 만났어요. 여러 명을. 다들 증거를 더 모으라고 했죠. 그리고 어머니께 알리라고. 근데 왜 안 알렸어?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외아들이시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키우신.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어머니 마음이 부서질 게 뻔했어요. 아드님을 도둑으로 거짓말쟁이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수진아. 그리고 솔직히 저도 남편을 사랑했어요. 아직도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빌린 돈을 제 월급으로 조금씩 갚고 어머니 명의로 더 이상 대출 못 받게 막고. 그게 7년 동안
네, 7년 동안. 근데 빚이 자꾸 늘어났어요. 며느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를 갚으면 남편이 둘을 만들었어요. 도박이 점점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네, 2년 전부터 우울증이 왔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회사에서도 실수가 많아졌죠. 며느리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도 몰래 먹고 병원도 회사 끝나고 몰래 다니고. 수진아, 그렇게 힘들었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말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잖아요.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믿어주시고. 며느리가 흐느꼈어요. 그런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해요? 어머니, 사실 아드님이 도둑이에요. 어머니 돈 훔쳐서 도박했어요 라고요. 차라리 제가 나쁜 며느리가 되는 게 나았어요. 제가 욕먹고 제가 미움받는 게. 며느리가 바닥에 고개를 박았어요. 어머니가 아드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것보단 나았어요. 저도 울고 있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난달 8천만 원은?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고. 민수가? 네. 남편이 또 어머니 도장 갖고 은행에 가려고 한 거예요. 8천만 원을 빌리려고. 며느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은행에 갔어요. 그리고 직원한테 설명했죠. 이게 위조라고 어머니는 신청 안 하셨다고. 그때가 CCTV에 찍힌. 네, 그날이에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행에서 확인하고 대출을 막아줬어요. 그리고 어머니 계좌에 보호 조치를 했고요. 그럼 8천만 원은 출금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제 돈을 어머니 계좌에 넣은 거예요. 뭐? 며느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또 시도할까. 일단 어머니 계좌에 돈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제 적금을 깨서 넣었어요. 수진아, 8천만 원이 빠진 게 아니라 8천만 원이 더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오해하실까 봐. 며느리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차라리 제가 도둑으로 몰리는 게 나았어요. 그럼 어머니가 통장을 더 신경 쓰실 테니까. 남편이 못 건드리게. 제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이 모든 걸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7년을 버텼는데 이젠 한계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예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에 변호사한테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은.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어머니 며느리로 남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근데 남편이 변하지 않으면 어머니 재산이 다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게 어머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며느리가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벅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 목소리였어요.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이혼 서류를 감췄습니다.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수진이 왜 그렇게 심각해? 무슨 일 있어?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는 아들을 봤어요. 제가 낳고 키운 아들. 사랑하는 제 아들. 근데 지금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수야. 네, 엄마. 엄마한테 할 말 없어?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8천만 원.
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명의로 대출 받으려고 한 거. 엄마 그게 도장 갖고 은행 간 거. 아들이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다 봤어. 수진이가 모아둔 거. 아들이 상자를 보더니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너 엄마한테 고자질했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발견한 거야. 제가 아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수야, 이게 사실이야. 엄마 명의로 대출받고 도박하고 수진이한테 손찌검한 게 엄마 사실이냐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잠시 침묵하다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그래요. 사실이에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왜? 왜긴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아들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도박 빚이 있었어요. 많이. 그래서 엄마 명의로 좀 빌렸죠. 어차피 나중에 갚을 건데. 나중에 갚아? 7년이 지났는데 바빠서 못 갚았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아들 태도가 믿을 수 없었어요. 반성은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수진이한테 손찌검한 건? 그건 아들이 며느리를 쏘아봤어요. 걔가 자꾸 잔소리해서요. 엄마한테 말하겠다고 경찰 신고하겠다고.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때려. 실수였어요. 제가 화가 나서.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들인가요? 엄마,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제 잘못만은 아니에요. 뭐? 아들이 따지듯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힘들어 하실 때 제가 얼마나 혼자 버텼는데요. 장례식도 제가 다 치렀고 엄마 병원비도 제가 냈잖아요. 그게 지금 무슨. 그러니까 엄마 돈 좀 쓰는 게 뭐가 어때서요. 다 나중에 제거될 건데. 귀를 의심했어요. 나중에 자기 거 될 거니까 미리 쓴다고? 민수야,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내가 쓰라고 모은 게 아니라. 엄마는 저랑 같이 사시잖아요. 제가 모실 거고요. 그럼 엄마 돈이나 제 돈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이.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명예 위조하고 며느리 때리고 7년 동안 거짓말하고. 그게 같이 산다고 되는 짓이야. 엄마도 참. 제가 언제 며느리 때렸다고 그래요. 그냥 좀 밀쳤을 뿐이에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내 갈비뼈금 갔었어요. 병원에 못 간 것뿐이지. 아, 그래요? 그거야 미안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부부싸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제가 키운 아들인가요? 아들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하여튼 엄마도. 수진이가 얼마나 오바하는지 아세요? 엄마 돈 지킨다고 가족 지킨다고 혼자 먼 성인군자처럼. 닥쳐.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처음 보는 며느리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지난달에 뭐 하려고 했는지 내가 다 알아요. 뭔데? 어머니 집 담보로 5천만 원 대출 받으려고 했잖아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요. 부동산 담보 대출 신청서. 어머니 명의로 돼 있어요. 제 손으로 서류를 받아봤어요. 신청 날짜 2025년 10월 25일. 담보 물건 경상남도 김해시 제 집 주소. 대출 금액 5천만 원. 신청인 김영희. 신청인 이름은 내 이름이었는데 서명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민수야. 이게 뭐야?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엄마 집을 담보로? 어차피 나중엔 제 집 될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엄마 집이야.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 집은 내 아빠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거야. 그리고 아빠가 죽기 전에 엄마 명의로 해놓은 거라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안 하면 되잖아요. 아들이 짜증 내듯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 못했잖아요. 수진이가 막아서. 못한 게 다행이지 그게 자랑이야. 엄마는 왜 자꾸 저한테만 화내세요? 수진이는 7년 동안 몰래 서류 모으고 녹음하고 그런 건 괜찮아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괜찮냐고요? 괜찮아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7년 동안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매일 어머니 통장 확인하고 은행 연락 올까봐 조마조마하고. 그거야 내가 알아서 한 거잖아. 내가 해달라고 했어. 당신이 안 했으면 어머니 재산이 다 날아갔을 거야. 그래서 너 대단하다는 거야. 대단해서가 아니라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난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어머니도 당신도. 에이 웃기고 있네. 아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 지키기? 그럼 왜 이혼 서류는 준비해 놨어? 며느리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건 방금 테이블에 있던 거 내가 봤거든. 이혼 서류. 결국 너도 떠날 생각이었잖아. 그건 당신이 안 변해서. 안 변하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착각한 거지. 제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 두 사람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엄마한테 사과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리고 수진이한테도. 7년 동안 고생시킨 거, 때린 거 다 사과해. 아들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뭐?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급해서 엄마 돈 좀 썼을 뿐인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에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 아이가 정말 반성을 안 하는구나. 너 지금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솔직히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아들이 돈 좀 쓰는 게 그렇게 큰 죄예요. 명예위조는? 그거야 어쩔 수 없었잖아요. 엄마가 안 빌려주실 것 뻔하니까. 저는 아들을 때리고 싶었어요. 평생 손 한 번 안 댔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좋아. 그럼 엄마가 확실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은행 CCTV. 다시 확인하러 갈 거야. 아들 얼굴이 굳었어요. 왜요? 그거 이미 봤잖아요. 제대로 안 봤어. 이번엔 확대해서 볼 거야.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민수야. 제가 아들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게 없다면 같이 가자. 아니면 내가 숨기는 게 더 있어.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더 있구나. 다음 날 저는 며느리랑 같이 은행에 갔어요. 아들도 억지로 데려갔습니다. 지점장실에서 직원이 CCTV를 틀어줬어요. 이번엔 화질을 높여서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10월 18일 오후 2시. 은행 창구 앞. 먼저 나타난 건 아들이었어요. 저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 속 아들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요. 아들이 창구 직원에게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확대된 화면에서 보이는 건 제 신분증이었어요. 그리고 도장. 고객님, 이게 무슨...
직원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화면에서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급하게 은행으로 들어왔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잠깐만요. 며느리가 달려와서 아들의 팔을 잡았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밀쳤습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직원한테 뭔가를 설명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다시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이 화를 내며 며느리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결국 아들은 서류를 챙겨서 나갔고 며느리는 직원에게 계속 뭔가를 설명했어요. 영상이 멈췄습니다. 지점장이 말했어요. 어머님, 그날 따님께서 신분증 위조 의심이 있다고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했더니 신분증이 위조됐어요. 정확히는 사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신분증에 저 남성분 사진을 붙인 거였죠.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며느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엄마 신분증까지 위조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돈이 급했어요. 그래서 엄마 얼굴 사진을 내 사진으로 바꿔. 죄송해요. 죄송하긴. 이게 범죄야, 범죄. 신분증 위조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신고하시겠습니까? 제 머리가 복잡했어요. 신고하면 아들이 경찰서에 가는 거잖아요. 제 아들이. 어머니.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대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계속 반복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재산 다 날아가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못 견뎌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은행에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차에 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침묵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결정했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경찰에는 신고 안 할게. 며느리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어머니, 대신 제가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넌 이 집에서 나가야 해. 뭐? 그리고 엄마 명의로 된 모든 계좌, 서류, 도장, 신분증 다 엄마가 보관할 거야. 엄마 그게 무슨. 수진이가 관리하게 할 거야. 이제부터. 며느리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제가요? 그래. 넌 7년 동안 엄마를 지켜줬어. 이제 공식적으로 맡기는 거야. 제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너 도박 치료 받아야 해. 정신과 가서 상담받고. 싫어요. 선택권 없어. 치료 안 받으면 그때는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치료받고 빈 내 스스로 갚고 그리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한테 용서 빌어. 진심으로. 며느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저는 미안해 수진아. 제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7년 동안 너 혼자 이렇게 힘들었는데 엄마는 몰랐어.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 어머니,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엄마보다 더 강하고 더 착하고. 며느리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어요. 알아. 이제 알아. 저도 울었어요. 그리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들이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아들 앞에 섰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잘못 키운 것 같아.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너무 외로웠거든. 그래서 너한테 의지했어. 너무 많이.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줬어. 그게 사랑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너를 망친 거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엄마가 너를 진짜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게 뭔데요? 너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힘들 거야. 많이. 근데 그게 내가 어른이 되는 길이야. 제가 아들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는 널 사랑해. 지금도 앞으로도. 근데 이제는 내가 잘못한 걸 덮어주진 않을 거야.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 같았어요. 수진이한테 가서 사과해. 진심으로. 아들이 며느리 앞에 섰어요. 며느리는 저 옆에 앉아 있었고요. 수진아.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7년 동안 너한테 너무 못했어. 때리고 욕하고 협박하고.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 너는 날 지키려고 했는데, 엄마를 지키려고 했는데. 당신. 난 그걸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해. 너한테 할 말 없어. 며느리가 한참을 아들을 보다가 저를 봤어요. 저는 며느리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편이야. 어떤 선택을 해도.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래. 당신이 정말 변하는지 봐야겠어요. 치료받고 빚 갚고 도박 끊고.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따로 살 거예요. 당신 혼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집을 나갔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어요. 도박 중독 클리닉에 다니고 있고요. 제 명의 대출들은 며느리가 변호사랑 상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기로 신고했고 일부는 제가 직접 갚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예전보다 밝아졌습니다. 웃음도 많아졌고요. 가끔 아들이 집에 와요. 용돈 달라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엄마 얼굴 보러, 수진이 얼굴 보러. 그리고 사과하러. 처음엔 어색했어요. 근데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어요. 며느리랑 둘이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혼 안 하기로 했어요. 정말? 네. 남편이 많이 변했어요. 진짜로. 며느리가 미소를 지었어요. 치료받으면서 편지를 써요. 매일. 사과하는 편지, 반성하는 편지. 그래?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해요. 빚 갚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더라고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모습 보니까 결혼 초기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착하고 성실하던 수진아. 그 사람을 다시 믿어보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고생했어. 정말 많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더 힘드셨을 거예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이 때문에 마음 아프셨죠? 그래. 많이 아팠어. 솔직히 말했어요. 근데 너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 내가 있어서. 어머니. 넌 진짜 내 딸이야. 피 안 섞였어도 진짜 딸. 며느리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도 어머니가 진짜 엄마 같아요. 제 친엄마보다 더. 둘이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1년 동안 치료받고 빚도 많이 갚고 진짜로 변한 모습을 보여줘서요. 며느리가 다시 받아줬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아들이 실수할 때도 있고 며느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예전과 다른 건 이제는 숨기지 않아요. 아들이 힘들면 며느리한테 말하고 며느리도 힘들면 아들한테 말해요. 그리고 저한테도 말하고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처음엔 며느리를 의심했어요. 도둑으로 몰았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키운 건 저였어요. 부끄럽지만 인정해야 했어요. 제가 아들을 너무 감쌌다는 걸, 책임지게 하지 않았다는 걸. 근데 이제는 달라요. 아들은 자기 삶을 책임지고 있고 며느리는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웠습니다. 피로 연결된 게 가족이 아니에요. 서로를 지키려고 애쓰는 게 가족이에요. 7년 동안 혼자 저를 지켜준 며느리. 그 아이가 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자세히 봐주세요. 웃는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말 안 한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제 며느리처럼 7년 동안 혼자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참지 마세요. 도움 요청하세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처럼 늦었어도 괜찮아요. 진실을 마주하면 변할 수 있어요. 더 나은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